빗방울이 웨딩홀에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서예진은 순백의 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창밖의 궂은 날씨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신부의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잘 산다고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축복의 단비가 아닌 차가운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태양그룹의 후계자 강민호의 아내가 될 것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고 그녀 자신도 한때는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약혼 기간 동안 간간히 엿보였던 민호의 집착과 오만함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가시를 박아두었다. 그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용암과도 같았다. 그는 예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의 일, 친구, 심지어 입는 옷 스타일까지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오늘 아침 대기실에서 민호는 그녀의 드레스가 너무 과감하다며 스태프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그 순간 예진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수많은 하객들과 양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이제 와서 판을 엎을 용기가 없었다. 예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재능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였다. 자신의 브랜드를 막 론칭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던 그녀에게 강민호는 날개를 달아줄 왕자님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날개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장의 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하객들은 서둘러 차를 찾아 흩어졌고 웨딩홀 앞은 순식간에 혼잡해졌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예진의 팔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신부님, 피로 연장으로 갈 차가 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어서 타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태양그룹에서 보낸 차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이미 차에 타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예진은 베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다급하게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예진은 한숨 돌리며 젖은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다. 샴페인과 꽃향기가 진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차 안은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값비싼 남성용 향수 냄새가 섞여 낯선 느낌을 주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민호가 아니었다. 남자는 칼날처럼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진의 등장에도 그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고개만 돌려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워서 예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당황스러움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호 씨는 혹시 다른 차 탔나요? 이 차는 태양그룹에서 보낸 차가 아닌가요?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예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처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무례한 시선에 예진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낯선 공간과 낯선 남자 앞에서 섣불리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남자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태양그룹? 아니,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 한마디에 예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이 차는 누구의 차이며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황급히 창밖을 보았다. 차는 이미 웨딩홀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피로연이 열릴 호텔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제가 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진이 다급하게 운전석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맞은편의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평온한 태도는 예진의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대체 누구신데 제 말을 무시하는 거죠? 당장 차 쓰라고요. 예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그제야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소란 피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당신을 납치하는 게 아니니. 그의 말은 안심시키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 납치가 아니라면 대체 이 상황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진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혹시 민호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같은 것일까? 아니, 그의 성격상 이런 식의 장난을 칠 리가 없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신부 대기실을 함께 썼던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예진아, 너 어디야? 민호 씨가 너 사라졌다고 난리 났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예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완전히 잘못된 채 잘못된 남자의 인생에 뛰어들어 버린 것이다.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차는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해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도로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예진은 고개를 돌려 다시 남자를 보았다. 권지훈. 그의 이름이 뇌리를 스쳤다. 얼마 전 경제 잡지에서 그의 얼굴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실력자, M&A의 귀재, 그리고 태양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JW그룹의 총수. 그녀는 왜 하필 이 남자의 차에 타게 된 것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일까? 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예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결혼식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공포만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예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었다. 권지훈 대표님 맞으시죠? 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 섞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예진의 모든 것을 시험하려는 듯 보였다. 불법 감금이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에게 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빈정거림에 예진은 할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비록 실수였지만 차에 오른 것은 분명 그녀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저주했다. 강민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이런 끔찍한 실수를 불러온 것일지도 몰랐다. 원하시는 게 뭐죠? 돈입니까? 아니면 태양그룹에 원한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예진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다. 이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몸을 고쳐 앉으며 예진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예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태양그룹이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될 뻔했군. 강민호의 신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예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예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만 같았다. 그녀의 결혼식, 궂은 날씨,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그의 차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계획한 일인가요? 예진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가 차를 잘못 타도록 유도한 겁니까? 지우는 그녀의 의심에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군. 나는 그저 내 체 무단으로 탑승한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일 뿐이야. 그는 말을 마친 뒤 다시 입을 다물었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다. 예진은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피며 현재 위치를 가늠하려 애썼지만 어둠과 빛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지도 앱을 켰다. 다행히 지우는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지도 위에서 깜빡이는 파란 점은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예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호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까 친구의 메시지를 떠올리니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스스로 다른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고 말하면 의심 많고 집착이 강한 그가 과연 믿어줄까? 예진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의 주인공에서 이제는 정체 모를 남자의 차에 갇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 차가 멈추기만을,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차가 마침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예진은 긴장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의 철문이 스르르 열리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웅장하고 고립된 장소였다. 차는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의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내려 예진이 앉은 쪽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드레스 안으로 파고들었다. 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내려. 명령이었다. 예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저항을 하듯 자리에서 버텼다. 여기가 어딥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죠? 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예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빗물과 흙탕물로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은 이렇게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저태가는 바깥의 폭풍우가 무색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웠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회색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갤러리 같았다. 서예진은 흠뻑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 이질적인 공간 한가운데에 섬처럼 서 있었다. 잠시 후 나이든 가정부 한 명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예진의 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갈아입으실 옷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하지만 권지우는 그녀의 저항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는 마치 예진이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홈 바로 걸어가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예진에게 아무런 설명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예진을 압박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든 울부짖든 이 남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같았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강민호였다. 예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받아야 할까? 피해야 할까?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받지 않으면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설명을 해야 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다고, 그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해야 했다. 서예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지금 어디야? 감히 내 결혼식에서 도망을 쳐? 어떤 놈이랑 같이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끔찍한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예진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민호 씨, 그게 아니라 이건 실수였어요. 제가 차를 잘못 타서. 실수? 민호가 비웃었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이제 와서 실수라고. 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작은 공방, 내 부모님 전부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협박은 칼날이 되어 예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안전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과 소유욕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예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는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전화기를 붙든 채 떨고만 있었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 남자한테 전해. 서예진은 내 여자라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죽여버릴 테니까. 일방적인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 하는 신호음이 예진의 귓가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결혼식 날의 설렘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차가운 현실만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권지우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어려 있었다. 저런 남자를 선택한 건가?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예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예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예진이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인간의 감각은 오히려 더욱 예민해지는 법이다. 예진의 귀에 그의 대화 내용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몇몇 단어는 유난히 선명하게 박혔다. 태양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비자금. 순간 예진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약혼 기간 동안 무심코 들었던 대화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약 개발의 지름길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민호의 모습, 까다로운 절차들을 돈으로 해결했다며 웃던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사업가들의 허세련이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섬뜩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지우는 단순한 경쟁사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부패의 중심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 이 저택은 감옥이 아니었다. 어쩌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피소일지도 모른다. 강민우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의 집착과 폭력성, 그리고 그 가족의 범죄에 동조하며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예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부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생존을 위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지훈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큰 키 때문에 예진은 고개를 한참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 태양그룹을 조사하고 있군요. 예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방금 통화 내용 들었어요. 태양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제가 아는 것과 일치해요. 예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거래를 하죠.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흥미롭다는 듯 혹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민호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가 저를 찾지 못하게, 저에게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가 머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그 대가로 내가 얻는 건 뭐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예진은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드릴게요. 강민호의 성격, 습관, 약점. 강 회장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지난 1년간 그들의 집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요. 저는 당신의 내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저 도망친 약혼녀가 아니라 그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들은 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때문에 자신들의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워하겠죠. 저는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수예요. 당신에게는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이 독배를 마시는 것일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예진을 관찰했다. 그녀의 진심을, 그녀의 가치를, 그리고 그녀가 가져올 위험을 가늠하는 듯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만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예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그녀의 미래가, 어쩌면 그녀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마침내 지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비웃음도 환영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즐기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재미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겁에 질려 울기만 할 줄 알았는데 협상을 할 줄도 알고. 그는 몸을 돌려 다시 바로 향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잔을 꺼내 위스키를 따랐다. 그는 얼음까지 넣은 잔을 예진에게 내밀었다. 일단 그 더러운 드레스부터 어떻게 하지? 그의 말은 수락도 거절도 아니었지만 예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친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위스키 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한순간의 실수가 그녀를 지옥의 문턱까지 끌고 갔지만 바로 그 실수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신부가 아니었다. 복수를 꿈꾸는 남자의 가장 위험한 파트너였다. 폭풍우는 여전히 창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예진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우는 약속을 말로만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서예진에게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 약속이 아니었다. JW 그룹 법무팀이 작성한 철저하고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에 관한 계약이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JW 그룹은 예진에게 안전 가옥, 새로운 신분, 그리고 충분한 생활 자금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예진은 태양그룹의 불법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해야 했다.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의무와 배신 시의 결과에 대한 조항이 섬뜩할 정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이 종이 몇 장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터였다. 그녀는 변호사 없이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지성과 진지함을 시험하려는 듯한 이 절차 앞에서 예진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꼼꼼히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그녀의 낡은 인생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예진은 권지훈의 저택을 떠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요새이자 황금 감옥이었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금지되었고 외출은 김 실장의 동행해서만 허락되었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은 폐기되었고 특수보안 처리가 된 새로운 기기가 주어졌다. 흙탕물에 더럽혀진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는 순간 예진은 과거의 서예진과 작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태양그룹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지난 몇 년간 JJBB 그룹이 수집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태양바이오의 신약 개발 타임라인,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의 프로필이었다. 권지훈의 요구는 간단했다. 이 빈틈들을 당신의 기억으로 채워. 그는 예진을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사건을 재구성할 핵심 분석가로 대하고 있었다.
예진은 몇 날 며칠을 거실 테이블에 틀어박혀 자료에 매달렸다. 그녀는 거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술에 취해 무심코 내뱉었던 파나마의 한 유령 회사 이름, 강 회장의 비밀 서재에서 얼핏 보았던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봉투,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를 하러 왔다가 강 회장에게 크게 질책당한 후 갑자기 사라졌던 어느 연구원의 얼굴. 과거에는 의미 없던 기억의 파편들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강씨 부자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결혼식은 최악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한 예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 전직 경찰, 심지어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들까지 동원되었다. 언론에는 예진을 돈에 눈이 멀어 다른 남자와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 강민호는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예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사랑은 뒤틀린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그녀를 찾아내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야 말겠다는 복수심만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오만했다. 고작 여자 하나가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봤자 얼마나 멀리 갔겠냐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진의 뒤에 자신들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며칠 후 예진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냈다. 강 회장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배에서 몇몇 사람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참석자는 늘 정해져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 1명,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다. 예진은 그 모임에서 오고 간 돈 봉투와 신약 허가에 대한 노골적인 청탁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정보를 즉시 김 실장을 통해 권지훈에게 보고했다. 이것이 방역의 첫 신호탄이었다. 권지훈의 팀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한 신생 인터넷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향응수수 의혹이라는 작은 기사거리를 흘렸다. 태양그룹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해당 간부는 내부 감찰을 받게 되었고 태양바이오의 신약 허가 절차에 갑작스러운 제동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 회장은 당황했지만 이것이 예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권지훈은 며칠 만에 예진이 머무는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정리한 방대한 마인드맵과 보고서를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예진의 분석력과 기억력에 놀란 듯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각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태양그룹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진이 마인드맵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 구식 다이얼 방식인데 비밀번호는 그의 첫사랑 이름과 관련된 숫자 조합일 거예요. 그는 감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안에 비자금 장부나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예진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동맹,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파트너. 지우는 더 이상 예진을 갑작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뛰어든 불청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랜 복수 계획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와 예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싸우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의 눈을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그 단단한 눈빛을. 그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였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태양그룹에 가해지는 압박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서예진이 제공한 정보는 권지훈의 손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양그룹의 숨통을 교묘하게 찔렀다. 태양바이오의 주가는 원인 모를 악성 루머로 연일 하락했고, 비밀리에 진행되던 신약 원료 수입은 세관에 묶여 막대한 손실을 낳았다. 강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공격의 출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서예진이라는 불길한 년이 집안에 발을 들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예진을 향한 지응으로 변해갔다. 한편 강민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예진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결혼, 그리고 그의 사업까지도. 그는 그녀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권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그룹이 흔들리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의 아버지, 권태준 박사였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자였다. 하지만 그의 이상과 신념은 강 회장의 탐욕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20년 전 강 회장은 권 박사의 작은 연구소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권 박사에게 연구 데이터 조작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언론과 결탁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평생의 연구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은 권 박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지우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복수를 맹세했다. 그에게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생일대의 과업이었다. 예진의 등장은 그 과업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였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강씨 부자의 행동은 더욱 필사적이고 난폭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강민호는 예진의 오래된 친구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그녀의 부모님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의 이런 무모한 행동들은 오히려 권지훈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 지훈의 팀은 민호가 사람들을 협박하며 나눈 대화들을 비밀리에 녹취했고 그의 불법적인 뒷조사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다. 사냥꾼은 자신이 먹잇감의 덫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추격전은 점점 더 숨막히게 전개되었다. 민호는 예진이 사용했던 신용카드의 마지막 결제 기록을 단서로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물론 그 카드는 예진이 아파트에 들어온 첫날 바로 폐기되었지만 민호는 집요했다. 그는 카드 사용처 주변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는 예진이 권지훈의 비서인 김 실장과 함께 차에 오르는 흐릿한 영상을 찾아냈다.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던 적의 정체가 바로 자신의 숙적인 제2바이오뷰 그룹의 권지훈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예진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에 비상 경보가 울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허가받지 않은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나 배회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즉시 예진에게 연락했다. 강민호가 이곳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합니다. 5분 안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감이 넘쳤다. 예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 시간이 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병사였다. 예진은 재빨리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담긴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챙겼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 내려갔다. 주차장에는 이미 시동을 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거의 동시에 민호가 보낸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쳤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차 안에서 예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꼼짝없이 잡혔을 것이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물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다.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권지훈이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희미한 안도의 기색이 스며 있었다. 예진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네, 덕분에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제 위치가 노출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수화기 너머에서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숨는 건 끝났어. 그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게 놔두었지만 진짜 사냥꾼은 우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야.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해 둔 것이다. 예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로운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예진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한편 텅 빈 아파트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던 강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미끼를 문 것이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짓 정보와 진짜 함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덫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숨는 것은 끝났다. 권지훈의 선언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그와 서예진은 이제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역할을 바꿀 참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강민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에서 시작되었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의 비자금이 특정 날짜에 파나마의 비밀 계좌로 대량 이동할 것이라는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태양그룹의 한 고위 임원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강씨 부자의 의심과 탐욕을 동시에 자극할 미끼였다. 예진은 작전을 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권지훈과 그의 팀에게 강민호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었다. 민호 씨는 오만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죠. 이 정보를 보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이 돈을 독차지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의심하겠지만 탐욕이 결국 의심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녀의 예측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작전은 양동으로 진행되었다. 강민호가 유령 같은 비자금을 쫓아 허우적거리는 동안 권지훈의 정예팀은 진짜 목표물, 즉 강 회장의 개인 금고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강민호가 움직이는 순간 태양그룹 본사와 강 회장의 저택에 있는 경계는 필연적으로 허술해질 터였다. 예진이 기억해낸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조합은 그들의 마지막 열쇠였다. D-Day. 강민호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몰래 개인적으로 고용한 용병들을 이끌고 비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는 항구의 한 창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액의 돈을 손에 넣어 아버지와 권지훈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김 실장이 이끄는 권지훈의 팀은 어둠을 틈타 강 회장의 저택에 잠입했다. 그들은 예진이 알려준 대로 서재의 비밀 공간을 찾아냈고 강 회장의 첫사랑 이름과 관련된 숫자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불법 비자금 장부, 조작된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목록까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모든 증거는 즉시 디지털 파일로 복사되었다.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권지훈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이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조작된 데이터와 뇌물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익명으로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강 회장이 손을 쓸 틈도 없이 태양그룹을 향한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몰아쳤다. 같은 시각 항구 창고에서 밤새 허탕을 친 강민호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몰락했고 회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이며 자신은 권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릿광대가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단 한 사람, 서예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먼 그는 마지막 복수를 결심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가 향한 곳은 예진의 새로운 안전 가옥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곳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을 뿐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야수에 가까웠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 그가 울부짖으며 예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예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민호 씨, 당신 스스로를 망친 거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끝없는 탐욕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예진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권지훈과 그의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권지훈은 이 마지막 발악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민호는 제압되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여전히 예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태양그룹의 편을 들어줄 수 없게 된 경찰들은
무너진 제국의 황태자를 무력하게 연행해갔다.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예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그들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폐허 위에 서 있었다. 승리했지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이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지훈의 폭로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강 회장과 강민호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언론은 연일 태양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들의 부도덕한 행각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때 재계의 태양으로 군림했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탐욕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강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초라하고 늙은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한 늙은 사자의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호는 구치소 안에서도 현실을 부정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한편 도망친 신부이자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서예진의 신상 또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 칭송했고 다른 누군가는 파혼의 앙심을 품은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라고 비난했다. 예진은 권지훈이 마련해준 안전 가옥에 머물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끊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녀는 영웅도 악녀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검찰에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날 아침 권지훈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있었다. 혼자 가게 두지 않겠어. 그가 무심한 듯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검찰청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서서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조사실 안에서 예진은 지난 1년간의 일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강민호와의 만남, 결혼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위화감, 그리고 그녀가 보고 들었던 태양그룹의 불법적인 행위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의식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그룹의 잔존 세력들은 예진을 흠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법정에서는 그녀의 증언을 폄하하려 애썼다. 하지만 권지훈의 법무팀은 철벽과도 같았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예진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예진과 지훈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밤 예진은 뉴스에서 태양그룹의 부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직원들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녀의 나직한 독백에 함께 뉴스를 보던 지훈이 대답했다. 암세포를 도려내려면 어쩔 수 없이 생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지.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이처럼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깨닫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 사이를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이제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작전이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진은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전쟁의 잔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강 회장에게 충성하던 한 전직 임원이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예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 예진이 잠시 경호원 없이 외출한 틈을 타 괴한이 그녀를 덮쳤다. 위험한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김 실장과 경호팀이 그를 제압했다. 예진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날 밤 지우는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마.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회장과 강민호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 예진은 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 다다른 듯한 고요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녀 인생의 한 챕터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지훈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그녀의 옆에 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절박함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동맹은 이제 그 목적을 완수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어떤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할까? 대답 없는 질문이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세상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고, 시간은 모든 상처 위에 더디지만 꾸준히 새살을 돋게 했다. 서예진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친 신부도 내부 고발자도 아닌 보석 디자이너 서예진으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공방을 열었다. 예진스 아텔리에. 그곳은 그녀의 꿈과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의 경험들을 자신의 디자인에 녹여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련을 이겨낸 강인함,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주얼리는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권지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는 한결 부드럽고 여유로워졌다. 물론 제비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철함과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중분해된 태양그룹의 건실한 계열사 몇몇을 인수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해결사의 길을 택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폭풍우 속의 난파선이 아닌 잔잔한 호수를 유영하는 조각배와 같았다. 권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파트너였다. 그는 퇴근 후 종종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최고급 슈트를 입은 재벌 총수가 작업에 열중하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그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나 전략이 없었다. 대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들의 시작은 미친 사랑의 소용돌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은 혼돈이 아닌 깊은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이 되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강한 모습을 모두 보았기에 그들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도 단단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예진은 자신의 새로운 컬렉션, 재탄생의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웨딩 주얼리 라인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 작품들을 보며 그녀는 문득 1년 전 그 비 오는 날을 떠올렸다. 잘못 탔던 차, 그 안에 앉아있던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 그녀 인생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은 그녀를 구원한 기적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황금 세장 속에서 영혼 없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꿈을 잃고 강민호라는 남자의 소유물로 살아갔을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는 그녀의 평생을 바꿨다. 파멸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의 해방으로. 예진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공방문이 열리며 권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예진의 작업대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벨벳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예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직접 디자인을 의뢰한 반지였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실수였고 혼돈이었지.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실수를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그 실수가 내게 당신을 데려다 주었으니까. 그는 예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선택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서예진, 나와 함께 당신의 남은 평생을 디자인해 주겠어? 그의 청혼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거창한 약속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예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신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과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여인이었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는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밤의 불빛이 그들을 축복하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영원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다. 소용돌이는 멎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